자, 이수입니다. 국가지 7월 11일에 실시된 교육학 문제 해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영역을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문항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상중하 이렇게 보면 한 중하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과거에 지난번에 6월 13일인가요? 지방직 문제는 좀 약간 난이도가 높았는데 이번 문제 국가직은 그렇게 문제가 높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 이론 강의, 이론 강의만 충분히 들었으면 얼마든지 해서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줄 압니다. 문항을 한번 잠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학은 항상 6개 영역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 사철학에 관련된 영역, 심리학과 이제 상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하고 이제 형생교육, 그다음에 교육 과정 평가, 통계, 연구법까지 이제 한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방법 및 이제 공학인데 사실은 교수학습 이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 경영 이런 영역인데, 자, 20문항 중에서 골고루 출제는 됐는데 이번은 심리학 문제가 약간 한 문항 보통 3문항 내지 4문항인데 4문항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이 아무래도 출제가 더 많이 됐으면 6문항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출제자는 그 6가지 영역을 대충 이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3문제, 4문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한 영역은 4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영역은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이제 골고루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교육 철학 및 교육 사회 관련된 거 과거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좀 어렵죠.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인데, 문제 중에서 6번에 이제 비판 철학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비판 철학은 물론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독일의 철학이죠. 독일에서 발생이 됐고, 이제 사회학에서는 비판 사회학, 갈등론이라든지 교육과정 사회학 여기에 관련된 것이 비판 철학, 그러니까 비판 철학의 기본 입장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아마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가장 이제 강조한 철학이 비판 철학이고, 그다음에 7번에는 이제 한국 교육사죠. 아동용 교재,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당이라든지 각종 학교에서 배웠던 교재 중에서 서당에서 배웠던 거 몽자 들어간 건 이제 애들이 읽는 책이다 그랬는데, 동몽선습, 몽자, 동자도 이제 아이들이란 뜻이고, 몽자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재는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심리학에 관련된 것이 이제 학습 동기 유형, 이 동기 유형은 내적 동기도 있고, 외적 동기도 있고, 각종 심리학에 기초한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동기론도 있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행 목표냐 또는 학습 목표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출제가 많이 안 됐던 건데, 과거 이제 임용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데, 홀랜드 직업 흥미 유형,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는 이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육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성격 유형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 진로, 지도 이런 것을 제시했던 그런 이론인데, 그냥 우리가 그 이제 그림은 우리 이제 책에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거리가 멀수록 좀 관계가 없다, 옆에 있는 것은 가깝다,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유형이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16번은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에 관련된 거죠. 정보 처리 전략에 관련된 거. 일단 정보 처리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화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밖에 이제 부호화라든지 조직화, 그다음에 시연 등등, 인출 이런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자주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지능 문제는 거의 매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능에 관련된 거, 일단 지능 이론가들, 지능 이론, 그다음에 현대 지능 이론 하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샘버그라든지, 그다음에 가텔이라든지 이런 이론들, 그다음에 이제 가드너 이런 이론들이 이제 최근에 지능 이론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서 심리학에서는 지능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니까 학습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 문제 중에서는 그동안 잘 출제가 안 됐던 건 시험의 기능. 시험의 기능은 사회학 문제니까 시험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교육적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다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근현대 공교육의 가장 핵심아닌, 시험 안 보는, 우리도 시험을 보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 교육이다, 시험을 보지 않는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현대
근대 공교육을 가장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이기 때문에 시험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류가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비형식학습, 그러니까 형식학습은 학교 교육이고 학교 외 교육, 뭐 사회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뭐 가정교육까지 포함해서 비형식적. 그래서 이 문제는 형식적이냐 비형식적이냐 무형식적이냐 이렇게 잘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폴딩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뭐 두 가지죠. 하나는 평생교육 이론. 그럼 평생교육 이론가 그러면 랑그랑인데, 프랑스 사람이죠. 랑그랑이 이제 제안을 해서 유네스코를 통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개념화되고, 그런 이제 랑그랑의 이제 평생교육론, 뭐 책 이름 평생교육의 입문이라고 한 책이 1960년대 중반에 나오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죠. 요 개념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7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 물론 이제 평생교육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평생교육 법에 관련된 거, 이런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뭐 교육과정 이론가 하면 이제 타일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설계 모형, 아니면 그 설계 모형에서 나오는 목표 설정에 관련된 거,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냐 조직 원리냐, 그러니까 구별을 좀 잘 해두라고 했는데, 선정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 원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직 원리가 문제가 됐는데, 횡적 원리, 횡적 조직도 있고 종적 조직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질문지법, 연구 방법이 잘 나오죠. 연구 방법에 관련된 거, 질문지법에 대한 특징이 나왔고, 그다음에 문항 타당도, 이건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거죠. 문항 타당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문항 타당도라기보다는 검사제, 구비 조건,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이런 문제. 그 중에서 잘 어려운 문제, 타당도는 이제 내용 타당도가 있고, 뭐 구인 타당도 이런 타당도가 있는데, 구인 타당도가 좀 어렵죠. 그래서 구인 타당도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방법에서는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 뭐 요새 학습 이론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인지적 도제 학습에 관련된 거, 뭐 사람 이름만 알아둬도 콜린스 이런 사람 이름만 알아둬도 금방 이제 문제가 풀 수 있고, 그다음에 간의 이론은 오늘날 소위 교수 설계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간의 이론이니까, 이 문제는 뭐 간의 이론의 학습된 결과 영역, 인지적, 정의적, 운동적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죠. 인지적 영역이 3가지,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이 태도, 그다음에 운동적 영역 이제 하나에서 5가지 영역에 관련된 것 중에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행정 과정 요소, 이제 포스트콥이라고 그랬죠. 균리계 그런 정도 이제 알아두면, P는 보고 O는 보고 S는 보고 이런 의미만 잘 알아두면 금방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 분류, 교육비는 직접 교육비가 있고 이제 간접 교육비가 있고, 직접 교육비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뭐 교재비가 뭐냐,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었던 거죠. 그다음에 전직에 해당되는 거, 전직, 전보, 승진, 뭐 강등 등등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라고 하겠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예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육법에 이제 존재 형식, 뭐 그 예, 법이냐, 뭐 시행령이냐 등등 그런 뭐 이건 뭐 상식적인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행정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행정에 관련된 법적인 용어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교육 정책 모형, 합리적 모형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조직에서 하는 그런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관련된 문제, 뭐 거의 뭐 교육 행정 관련돼서는, 교육 행정 조직에서는 특히 학교 조직, 대학과 같은 교육 조직에서는 쓰레기통 모형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학의 뭐 유형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장학의 변천 과정, 어떠한 그 철학적인 이론이나 배경 속에서 어떤 장학 이론이 등장이 됐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뭐 10년 내에 출제가 잘 안 됐던 이런 문제가 몇 가지, 한두 문제, 홀랜드코라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약간은 그런 한두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아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좀 쭉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원리. 그래서 선정 원리도 있고 조직 원리도 있는데, 조직 원리에는 이제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업 목표가 설정이 되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이제 선정해야 되고,
뭐 기회, 만족, 가능성이 3대 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선정이 됐으면 이것은 의미 있게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하려고 하면 횡적인 것도 있고 종적인 것도 있고 횡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교과 이제 다른 교과 동일한 시간에서 다른 교과나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런 문제가 횡적 조직의 원리가 되고 그다음에 종적 조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과목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조직할 거냐. 국어 교과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조직하는 것이 학습의 이제 누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조직의 원리였습니다. 종류, 뭐 개념도 알아야 되고 종류도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적 조직에는 계속성이 있고 계열성이 있고 계속성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럼 반복을 하되 시간이 갈수록 내용을 보강 강화한다 하는 것이 계열성,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 속에는 계속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종적 원리, 수직적 원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횡적 원리는 동일한 학년에서 다른 교과, 다른 경험과 어떻게 관련시킬 거냐, 아니면 한 시간 동안에 어디까지를 다룰 거냐, 뭐 한 학년에서 교과를 얼마나 다룰 거냐 이런 문제에 관련된 이건 이제 스코프 범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것 다른 교과 또는 다른 경험과 어떻게 관련될 거냐 하는 것은 통합성의 원리. 그래서 네 가지가 조직의 원리였습니다. 계속성, 계열성, 그다음에 통합성, 그다음에 범위.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닌 거 그러면 뭐 계열성은 정적 원리가 되고 유형성은 굳이 뭐 집어넣는다고 하면 유형성을 고려한 조직 원리가 아니고 선정 원리에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 있죠. 학습자한테 또 교육 목표에 유용한 것을 그런 경험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하면 물론 이제 타일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일러는 5가지 중에서 유용성의 원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성은 이제 수익적인 원리, 통합성은 횡적 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공부할 때는 타일러를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타일러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 그다음에 그 정반대되는 것이 이제 아이즈너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거의 뭐 교육과정 타일러가 동무대입니다. 타일러 이론이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타일러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번 문제 시험의 기능. 시험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사회학 문제니까 시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보기를 보면 시험은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교육 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지만 뭐 이런 문제 본다고 하면 교육 제도가 학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험이다. 시험이 없는 학교 좋죠.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자유학기제는 학년제는 시험을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안 본다. 뭐 우리 공무원 시험도 시험을 안 보고 뭐 이렇게 컴퓨터에 AI가 채점을 해서 뭐 인격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형식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핵심 문제 지식에 그러니까 시험에 우에 이런 이제 노란 줄에 해당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시험에 그러니까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러니까 지식은 사회적 물론 이제 뭐 인식론적으로 지식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급 속에는 어떤 계층 속에서 필요한 지식은 다른 계층의 또는 다른 계급의 지식과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떤 계층의 지식이 과연 시험에 출제가 돼서 그럼 다른 계층의 아이들은 불리하다. 뭐 이런 또 그러다 보면 유리한 집단도 있고 불리한 집단도 이게 이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계층에서는 자기 평생 동안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주어라고 외워야 되고 또 지배 문화와 지배 문화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뭐 어차피 이제 시험을 주관하고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지배계층이니까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런 지배계층의 뭐 지배계층이라기보다는 중상계층의 문화를 학교가 보편적으로 배우게 되면 중하류계층 아이들은 이제 불리한 그런 기능도 시험을 통해서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막스가 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면 우리 교육학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식을 이렇게 부각하는 일종의 세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험의 기능이다. 이런
지식을 이제 공식화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사회학을 공부할 때, 교육 사회학을 공부할 때 시험의 기능, 교육적 기능, 그다음에 순기능, 역기능, 뭐 순기능은 교육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의 사회적 기능, 아마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포괄적으로 다룬 사람이 이제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 몽고메리 장군이 아니고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이 아니냐? 지금 요 밑에 요 시험이 사회적 기능, 사회 비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1번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실시해 보면 뭐 어떤 내용은 아이들한테 뭔가 별로 이제 유리하지도 않고 별로 잘 모르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봐서 뭔가 시험에 어떤 문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수 방법이 좀 문제가 됐다. 어떤 내용은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 그러면 내용이 좀 문제가 됐다. 이래서 이거는 시험을 봐서 이거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든지 교수 방법을 개선한다 하는 것도 시험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은 이제 교육적 기능이다. 그래서 1번은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이런 목적으로도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식의 공식화와 우위개발, 이게 이제 마크스가 얘기한 그런 지식을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면서 또 어떤 지식은 중요한 지식, 어떤 지식은 중요하지 않은 지식, 이렇게 우위개화하는 이 이제 사회 비판 기능, 그다음에 기존 사회 질서의 정당화, 재생산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규범과 가치관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시험의 사회적 기능, 사회 비판 기능. 그래서 이제 갈등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기능이고, 1번은 시험의 이제 순기능. 그래서 아닌 것은 지금 여기서 시험의 사회적 기능을 물었으니까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기능.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개선 기능도 시험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은 교육적 기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형식학습과, 형식학습은 주로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정규의 학교 교육을 얘기할 때 형식학습, 비교한 비형식학습, 그러니까 학교 교육 이외에 뭐 가정에서 하는 학습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뭐 넓은 의미에서 오면 뭐 사회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학습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사회학에서 교육 사회학 부분에서 평생교육론에서 스폴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한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 그다음에 무형식적 교육, 형식이 없는 거, 그런 이제 특징들을, 여기 비형식적 학습은 비형식적 교육과 무형식 교육은 합친 그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해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비형식 학습은 시간적으로 보면 단기간이죠. 뭐 잠깐 내가 필요해서, 아니면 뭐 시간제 학생이 배우는 뭐 시간제 학생 등록제 이런 것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거니까 맞죠. 근데 정규 학교 교육에서는 장기적이고 정규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학습이고, 시간도 길잖아요. 그래, 목적, 일반적인 목적인 학위 수요나 그다음에 뭐 진급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고 형식 학습이죠.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한국인 양성한다라고 하는 일반 교육 또는 뭐 보편 교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형식 학습은 뭐 일반적인 목적이 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2번은 아니죠. 3번 내용, 개인화된 내용 및 뭐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 또 학습자가 입학 조건을 결정한다. 뭐 내가 어떤 학교를,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거냐,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죠. 전달 내용을 보면 전달 방식으로 보면 자원의 절약 및 유연한 체제. 그러니까 금방 등록했다가 또 한 달만 등록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음 달에 또 등록할 수도 있고, 2달 있다가 또 등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소위 유연한 체제죠. 물론 현대 이제 학교 교육도 그러한 유연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이제 보면 스폴딩 건을 해설해 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면 이 문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2번은 이제 형식적 학습 또 형식적 교육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교육 행정 과정이에요. 이거는 윤리 있게 행정 과정
그러니까 교육 행정의 발달 과정 중에서 고전적 조직 이론 중에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 행정 과정 관리론이 있고 그다음에 관료제론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행정 과정 관리론, 윤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윤릭 같은 거. 이제 포스트 콤을 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행정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P는 이제 플래닝, 계획,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 O는 오가나이징, S는 스태핑, 인사, D는 지시, 디렉팅, C는 코디네이팅, 조정이죠. 그다음에 R은 레포팅, B는 버제팅, 예산. 그래서 지금 각 부서의 업무 수행의 관계를 상호 관련시키고 원만하게 통합 조절한다 하는 것은 코디네이팅, 조정, 그렇죠. 조정의 요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과정 요소뿐만 아니라 행정의 이론 발달 과정에서 고전적 조직 이론 중에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에 행정 과정 관리. 사실 행정 과정 관리론은 행정 과정론, 페율 같은 사람이죠. 이런 이론들이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됐던 것은 아닌데, 그것도 이론에 속하는 거니까 이제 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8번. 5번. 학부모가 지출한 교재비. 교재비는 교육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비를 분류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분류하는 방식은 교육 경비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교육 경비, 경자는 줄여서 교육비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 직접 교육비가 있고, 교육비는 생략, 그다음에 간접 교육비가 있고, 하여튼 요 간접 교육비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종류인지 알아둬야 되고, 직접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국가가 부담하든 지방 단체가 부담하든 학부모가 부담하든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직접 교육비. 이거는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닌데 교육 예산으로 계상만 되는 거. 계상. 요 정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간접 교육비. 포기 소득 같은 게 여기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교육비에는 공교육비가 있고 사교육비가 있고 회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교육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비에는 공부담, 공교육비가 있고, 그러니까 공적 기관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부담, 공교육비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죠.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있고, 이런 거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교육비,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사부담, 사교육비. 그러니까 순전히 부모가 부담을 하되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 이게 교재비, 교통비, 학원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속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교재비는 직접 교육비면서 그다음에 사교육비면서 사부담 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 그러니까 2번이죠. 직접 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 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관련된 거,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죠. 이런 교육비 분류 방식뿐만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 교보문에 관련된 거, 그 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돈과 재정과 관련된 것, 학교 회계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이 그동안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자, 6번 비판적 교육 철학 또는 비판 교육학. 비판 교육학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판적 교육 철학 그러면 독일에서 발생된 비판 철학, 하버마스라든지 마르쿠제라든지 등등,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1920년대, 30년대죠. 30년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그런 철학인데, 이런 현대 철학은 지나치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순, 비성적인 그런 모순,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그런 철학.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뭐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기능론에 대한 반발로 갈등론도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 한계가 학교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독일의 비판 철학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발생된 1960년대 후반에 기능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된 그런
비판적 교육 사회학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비판 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목도 혹시 이제 오해가 될까봐 비판적 교육 철학 이렇게 철학이 그다음에 비판 교육학 그러면 교육 사회학 뭐 애플이라든지 지루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는 걸 단지 포괄을 했습니다.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을 형성하고 억압하고 왜곡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약 요인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건 비판 철학이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이 비판적 교육학이니까 하버마스는 독일 사람. 그러니까 순전히 하버마스는 하버마스, 마르쿠제, 노르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버마스는 거의 생존했나요? 뭐 지금까지 생존 아주 이제 유명한 독일의 위대한 이제 비판 철학자. 그다음에 지로 잘 알죠, 여러분들. 지로, 프레이리, 민중교육론자 이런 사람들. 이거는 그러니까 지루나 애플, 특히 이제 지루나 애플 같은 사람은 저항 이론가였죠. 그러면 프레이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3번,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지식의 획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인식 행위를 가치 중 도대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현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비판 철학자들은 현실을 해석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순전히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요 철학을 이런 관점에서 철학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식 획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인식 행위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간주한다 하는 이런 철학은 실증주의죠. 실증주의 철학. 실증주의 혹은 이제 객관주의라고 그래요. 객관주의. 특히 이제 기능론이라든지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장 대표하는 이런 것은 실증주의 혹은 객관주의. 그렇죠. 3번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 철학은 같이 중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6번은 3번 아닌 거니까.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교재 했던 교재가 참 여러분 공부할 때 교재가 많았죠. 했던 특히 유학 교재 중에 사서 3경, 사서 5경도 있고 원래 6경인데 그다음에 서당에서 배웠던 아동용 교재, 그다음에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런 사람들이 썼던 다양한 교재 참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했다. 유학 입문용 교재다. 내용을 경사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요 두 가지만 하면 뭐 금방 요 박세무만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동몽 했던 몽자 들어간 거 동자라든지 몽자 들어간 거 여기 특히 몽자 이런 거 들어간 것은 애들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는 애들을 몽자 무지몽매하다 해서 몽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몽 어린 애들이 미리 그러니까 선수 미리 공부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을 읽기 전에 이제 미리 읽는 거. 천자문이 기본이고, 천자문을 읽고 나서 이제 소학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 정도 읽는 이런 책이 동몽선수. 유합은 이제 서거정이 썼던 설도 있고,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유합은 알 필요, 글자를 종류별로 합쳤다 그래서 유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자문 같은 경우는 막 하늘천 따지지 누러항이라서 종류가 글자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늘천 했다가 갑자기 건물이연 막 이래 나오고 지부지 이래 보면 애들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이렇게 너무 글자도 천자문이 작고 순서가 안 됐다 그래서 유합, 그러니까 종류별로 합쳤다 이게 유합이고 요쪽은 아주 중요해. 입학도서는 중요하지. 입학도서 권근이 썼던 최초의 그림이 삽입된 한 40개 정도의 그림이 삽입된 그런 책으로서 사실은 이 입학도서는 세계 교육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실학주의 시대 코메니우스가 썼던 세계도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입학도설이 쌍벽을 이루는데 세계 교육사에서는 알려주진 않는데 사실 이 책이 더 먼저 썼고 이게 이제 1400년대 초에 나온 거고 코메니우스가 썼던 세계도회는 1600년대 쓰니까 한 200년 앞섰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지만 세계적으로 안 알아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입학도설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훈몽자회, 최세진이 썼던 훈몽자회. 이건 마찬가지로 애들이 훈계가 돼 글자를 모았다. 그래서 이것도 유학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동용 교재. 그러니까 글자를 읽히는 그런 이제 교재.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둘 거는 동몽선습, 입학도설, 훈몽제. 그 중에서 뭐 이 지금 정답은 동몽선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학도설. 입학도설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지금 중종 때 박세모가 썼던 것은 동몽선습. 책 이름을 좀 사람 이름과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사람 이름과 그다음에 저서명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어려운데 할 수 없잖아요. 뭐 교육학이 다 특히 이제 한국 교육사는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그다음에 직을 달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하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직렬을 달리하는 거죠. 자격의 종류라든지를 달리하는 거. 그래서 교사 보면 교사가 있고 교감이 있고 교장이 있다. 이런 걸 일종의 동일한 직렬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장학사가 있고 장학관이 있고 이것도 이제 직렬이고 그다음에 교육 연구사가 있고 교육 연구관이 있고 이것도 직렬이고 그다음 교사 중에서도 유초등이 있고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중등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직렬이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중등으로 가끔 가는 경우들이 이제 시험에 이것도 일종의 전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전직이고 교사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전직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전직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전직이고 이런 볼 수 있지. 하여튼 이쪽에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뭐 되게 이제 교감하다가 뭐 장학관으로 가고 뭐 이런 교사하다가 장학사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초등학교 교감이 장학사로 갔다. 그렇죠? 장학관으로 가야 되는데 장학사로 갔네. 교사하다가 장학사로 갔는데 시험 봐서. 또 뭐 어쨌든 이것도 전직에 해당되죠.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학교 교사는 자격 조건이 다르죠. 양성 과정도 다르고 시험도 다르고 자격도 이제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전직이다. 전직인데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학교 교사가 아무래도 자기 담당 교과만을 다루니까 이런 경우 가끔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장이 뭐가 됐어요? 교육장이 됐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이제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학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교육장이 되려고 하면 장학관으로 이제 보호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직에 해당된다. 교육장. 교육감이 되는 것도 그렇죠.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교사가 특성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전보에 해당되겠죠. 전직이 아니고 전보. 그래서 뭐 전직과 전보 이런 것을 승진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들을. 자, 8번은 4번이네. 자, 그다음 9번 다음에 설명하는 평생교육 문헌은 뭐냐? 문헌. 이런 거 묻는 거 별로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내가 볼 때 차라리 랑그랑의 평생교육론에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국제교육의 해와 개발연대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이 책이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생교육 개념 확산에 크게 했다. 요 사람의 요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요 용어를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60년대 중반에 그러다가 이제 1972년도에 동경에서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1972년도 성인국제교육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97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랑그랑의 평생교육 그 개념 정립보다는 평생교육의 대두 배경, 왜 앞으로 교육은 평생교육이 돼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랑그랑. 이름이라 좀 알아서 책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랑그랑만 알아서 하여튼 평생교육사에서 평생교육의 역사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랑그랑이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는 그런 국제기구는 유네스코 이제 그렇죠.
포로의 존재로 이거는 포로를 비롯한 6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네스코 이제 보고서에 해당되고 다베의 평생 이것도 이제 중요한 랑그랑과 더불어서 다베인데 다베는 70년대에 나오고 그다음에 OECD 순환교육 보고서 이것은 순환교육이라고 하니까 OECD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OECD에서는 순환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재교육한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교육 이런 말을 썼지만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여튼 평생교육론에서는 랑그랑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다. 평생교육 인문이 그래 Introduction to 뭐 Lifelong Education 이런 책인데 그거는 일반 랑그랑 애들과 포로 이런 책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OECD의 순환교육 보고서 도대체 순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던 거죠. 자 10번 이건 뭐 교육법의 존재 형식과 그 구체적인 예의 연기를 옳지 않은 건데 초중등교육법 법률이죠. 법률이고 유네스코 헌장 이건 뭐 조약에 해당되는 거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이건 법규 명령에 해당되는 거죠. 학생 인권 조례 무슨 평등교육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고 제정하는 거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죠. 규칙은 무슨 인사규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규칙과 조례는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르죠. 주체도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경우. 그 용어 뭐 하여튼 법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법 명령, 그다음에 규칙, 조례 이런 용어들을 법률 용어들 좀 공부를 좀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죠. 학생 인권 조례, 뭐 고등교육법 시행령, 유네스코 헌장, 초중등교육법 이제 중요하고 우리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용어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이론문이나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내면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소위 구성주의 교수 모형, 이런 모형입니다. 콜린스와 그 동료들이 발전시켰다. 학습 환경을 구성한 내용, 방법, 순서, 사비하게 네 차원을 정치했다. 가장 핵심은 이제 네 가지죠. 7가지 모델링, 코칭, 스케이폴딩, 유인한 영역. 봐봐. 명료하죠. 명료화, 반성, 탐구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자한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달해 나가는 그런 소위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바로 인지적 도제 학습이다. 완전 학습은 캐롤 뭐 이런 거죠. 전환 학습은 맷지로 있죠. 맷지로 성인 학습에서 나오는 전환 학습.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이론, 뭐 최근에 이제 행정에서 또 학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인데, 뭐 학습 이론하고 이제 관련이 없죠. 인지적 도작. 그러니까 구성주에 관련돼서는 인지적 도작 학습 이론이 있고 PBL, 문제 해결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습 모형입니다.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교육 정책 결정 모형, 정책 합리적 모형, 만족한 모형, 점중 모형, 그다음에 뭐 최종 모형, 그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등등등등. 근데 사실은 학교 조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되겠죠. 의사결정은 합리성보다는 우연에 의존한다. 어떤 때는 합리적인 것 같기도, 어떤 때는 비합리적이고 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결정하는. 이건 일반 조직에서 하는 합리적 모형이나 만족화 모형이나 점증 모형 이런 모형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학교 조직을 어떻게 봤을 때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로 이런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와 해결책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학교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문제나 해결책이 서로 따로 존재하기도 해요. 문제는 따로 있고 해결책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책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학교 조직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직의 목적은 사전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우연한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조직. 도대체 조직이 불확실하다 하면 그 조직이 존재하기가 참 어렵죠. 현대 조직에서는 특히 이제 관료 조직과 아주 엄격한 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런 조직이 이러한 성격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떤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 뭐냐면 학교 조직이다. 학생들이 이동이 막 자유롭고 금방
나갔다가 들어오고 유동적이고 이게 바로 이제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위 조직화된 학교 조직을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로 보는 그러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로 이제 쓰레기통 모형.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그러니까 이런 1번, 2번, 3번은 일반 조직에서 아주 확실한 그런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문제 삼는 거고 주로 이제 학교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되면 뭐 합리적 모형, 점증 모형 이런 모형보다는 이제 쓰레기통 모형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12번은 4번.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정의적 특성의 측정 방법. 굳이 뭐 정의적 특성 이런 말 안 써도 측정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이제 관계없습니다. 의견이나 태도, 감정, 가치관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신속하게 의견 물어보는 이런 방법.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면접법을 한다, 뭐 이런 거나 내용 분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단시간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 또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뭐 통계 처리하면 되죠. 코딩해가지고 금방 컴퓨터를 처리하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자료가 이제 금방 나오게 되죠. 다만 이제 응답 내용의 진위하기는 어려워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지법을 사람한테 하면 뭐 중간에 막 가운데 쳐서 소위 집중 경영의 오차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지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거 항상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사회조사, 정치 뭐 어떤 의견 조사를 다 질문지법을 쓰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얼마나 진위 믿을 만하냐 어떤 집단을 샘플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관찰법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사례 연구도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 주로 이제 사회성 측정법을 통해서 발견된 이제 고리바 같은 아이를 연구하는 그런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 이건 뭐 다양하게 단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지법 제일 이제 흔한 거죠. 사회 연구에서 제일 흔한 것이 질문지법. 내용 분석은 되게 이제 질적 분석. 내용 분석은 질적 분석에 속합니다. 질문지법은 양적 분석이고 13번은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 방법들이 많습니다. 관찰법부터 시작해서 최근은 그러니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다음에 양적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양적 연구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문화 기술적 연구, 뭐 그렇죠. 그래서 질적 연구 종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양적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어렵지만 연구 방법도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자꾸 출제가 되니까. 자, 14번 숙달 목표. 요거는 동기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학습자 유형을 또 목표 유형을 얘기할 때 숙달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고 숙달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목표 유형으로 보면 또는 어떤 학습자는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가 있고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가 있고 또 이것을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일 때 숙달 목표는 어떤 과제를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하느냐에 관련된 목표가 숙달 목표. 그러니까 내적 또는 내적 동기와 관련되고 수행 목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잘했느냐, 경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수행 목표. 이것은 외적 동기에 해당되고 이렇게만 보면 이것도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또는 숙달 목표 또 수행 목표 또는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주로 외적 동기에 작용하는 것은 수행 목표, 내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은 숙달 목표. 그러니까 숙달 목표는 도전을 추구하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입증해봐서 내가 몇 등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건 수행 목표가 되고 노력에 귀인하고.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노력에 귀인하고 그다음에 절대적 내적 같은 거죠. 그래서 도전 추구, 노력 귀인, 절대 내적 참조 그 밖에 뭐 등등 여러 이제 유형들이 동기 유형들 이렇게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14번은 2번. 15 홀랜드 거. 이거 이제 많이 써요. 사실은 직업 흥미검사가 아니라 퍼스널리티 성격을 6가지로 나눠서 그 성격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직업을 결정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원래는 건데, 요거는 의미만 좀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의미 이렇게 이제 기업적, 관습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엔터프라이징 그래, 기업적, 사회적 퍼스널리티 그런 뜻이에요. 예술적 퍼스널리티, 관습적 퍼스널리티, 실제적 퍼스널리티, 이렇게 실제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뭐 기업적 했는데, 기업적 하면 참 말이 이상한데, 엔터프라이즈, 현실적, 탐구적.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수록 유사성이 없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적하고 탐구적은 거리가 머니까 유사성이 낮고, 관습적, 예술적도 거리가 멀죠. 유사성이 멀고, 이런 것도 이제 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먼 경우고, 예술적이나 사회적이냐, 예술적이냐, 탐구적이냐, 현실적이냐, 관습적. 이것은 유사성이 높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탐구적과 기업적은 뭐 거리가 멀죠. 유사성이 멀고, 예술적, 사회적은 가깝고, 사회적, 기업적도 가깝고, 예술적, 탐구적도 가깝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요 정도, 뭐 기업적 특징이 뭐고 사회적 특징이 뭐고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요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런 유형들을 이렇게 육각적 모형으로 해서 거리가 먼 거, 유사성이 먼 거, 가까운 거 이렇게 분류했다고 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는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16번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중에서 이것은 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이론. 그러니까 인지주의 중에서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물론 초기 인지주의는 게슈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통찰 학습이라든지 레빈의 장애 이론 이런 것이 학습 이론에서 주로 이제 강조가 됐던 거고, 이제 후기 인지주의는 정보 처리 이론. 그 중에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 중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전략을 우리 정보 처리 전략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호화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전략으로서 부호화, 제시된 정보를 처리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코딩하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부호라고 하고, 인출은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인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와서 정교화나 자동화하는 때 이제 쓰는 것이 인출이었죠. 그다음에 조직화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잘 이제 표로 작성한다든지 우위계표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것이 조직화고, 이 설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 정보에 연결해서 정보의 유의미한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은 이건 정교화라고 그러죠. 정교화. 물론 정교화가 가장 중요한데, 메타인지 이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메타인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인출하고 이런 전체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높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을 메타인지 그랬습니다.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하는 정신활동, 메타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조직화. 그러니까 3번은 조직화가 아니고 정교화입니다. 물론 정교화가 정보 처리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8번 타당도 중에서 구인 타당도. 이거는 평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 구비 조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 중에서 타당도, 얼마나 타당하냐, 이 도구가 얼마나 평가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것이 타당도. 타당도 중에서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 밖에 뭐 결과 타당도도 있고 생태학적 타당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인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구성 타당도. 구성 요인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측정하려면 주로 이제 심리 검사에서 주는 문제 같아요. 여러분 지능 검사다 그러면 지능을 구성하는 요인이 뭐냐? 기억력, 추리력, 의지력, 감정 뭐 이런 거냐? 뭐 이런 요인들을 얼마나 제대로 문항 속에 포함시켜서 측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 구인 타당도는 주로 이제 심리 검사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측정을 통해서 얻은 사실로 미래 행동 특성을 얘기하는 것은 예언 타당도가 되죠. 1번 예언 타당도. 2번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 그래서 요인 타당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인 타당도를 요인 타당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이제 심리 검사를 구성하는 요인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검사가 어떤 심리적 개념이나 논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한다. 예.
주로 이제 심리검사에 주로 문제가 돼. 4번 검사가 의도한 바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인 타당도가 지금 좀 까다로운 타당도 중에서 제일 까다로워요. 제일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 타당도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 타당도가 맨날 출제가 된다 해서 맨날 내용 타당도만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 이론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네 가지 타당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금방 문제가 되죠. 1번은 이제 이론 타당도다. 자, 18번 장학의 개념 변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주로 이제 장학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개념 변천. 관리장학. 관리장학은 과학적 관리론 시대에 주로 나타났던 장학. 그다음에 철학으로 보면 주로 이제 본질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한 교과 중심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 장학이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등장된 것은 이거는 수업 장학 같은 거예요. 협동 장학은 조직의 협동 장학은 주로 진보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 협동 장학. 조직의 규율과 절차,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리 장학이고, 그다음에 수업 장학은 원래 장학은 교사의 교사학습 방법 개선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교사의 학교 적응 능력이라든지 생활지도 능력이라든지 학급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에 걸친 전문성 향상에 관련된 것도 장학이고, 그다음에 핵심은 수업이고. 근데 굳이 이제 수업에 초점을 두고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수업 효과 증진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임상 장학하고 마이크로 티칭, 이 두 가지는 수업 장학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 중심 교육이 강조됐던 시기에 발달이 된, 아동 중심은 진보주의죠. 그럼 진보주의가 강조되는 시기에는 협동 장학이 막 섞어놨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 장학.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등장된 장학은 굳이 이제 수업 장학이라고 볼 수 있고, 관리 장학은 조직의 규율, 절차,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고, 협동 장학은 진보 4번에 해당되는 거고, 수업 장학은 3번이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 자, 19번 간해가 제시한 학습의 결과에 해당된, 그러니까 학습 결과 영역, 인지적 영역이 세 가지죠. 인지적 영역은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그러면 정의적 영역은 태도 그랬고, 그러면 운동 기능적 영역은 운동적, 그래서 5가지가 학습된 결과 영역입니다.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그다음에 태도, 운동 기능. 그러니까 태도는 정의적 영역, 언어 정보는 인지적 영역, 탐구 기능은 뭐 그런 없죠. 탐구 기능은, 운동 기능은 운동적 영역. 그러니까 요거는 간해도 중요해. 요새 이제 교사학습 전략에서 특히 설계 전략에서 간해께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동기를 활용한 캘러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간해 그 밖에 이제 학습된 결과, 그다음에 교수 사태, 9가지 교수 사태, 이 두 가지가 간해 이론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지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하여튼 지능 이론가 서스톤 초기 지능 이론가의 서스톤 7요인설, 그죠? 7요인설. 지능은 이제 7가지 요인을 구성된다. 이게 30년대 이론이라서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 그래도 이름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길퍼드 3차원 입방체 모형. 그래서 총 180가지 요인으로 된다 하는 것이 길퍼드 거. 지능은 내용, 산출, 조작의 3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고, 각각을 합쳐서 5가지, 6가지 합쳐서 180가지 요인으로 된다 이런 거고. 물론 이제 길퍼드 이론에서는 제일 핵심은 확산적 사고를 지능 요인으로 제시를 했고, 이게 나중에 창의성의 이론으로 발전된 데 이제 기여했던 것이 길퍼드 거고, 가든 하여튼 80년대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지능 이론 하면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 8개. 처음에는 7가지, 그러다가 8가지, 9가지가 됐는데, 출제자는 8가지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처음에 7가지 했다가 자연 탐구적 지능 그랬다가 이제 90년대 오면 실존적 지능해서 9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뭐 8가지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틀리는 건 아니죠. 8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존재하며, 각 8가지는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그다음에 공간적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그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 그다음에 자연 탐구적 지능까지만 다루고, 9가지 하면 실존적 지능까지입니다. 지능의 가치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지능은 이제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없고, 스탠버그는 3회 일체 지능.
지능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이렇게 나눈 사람은 60년대 카텔이죠. 카텔이라든지 혼 같은 사람, 카텔, 혼. 지능은 구성되면 결정적 지능은 경험에 20세 이후에 발달되는 것이 경험적 지능이다. 결정적 지능이다. 그래서 이 결정적 지능 이론이 등장되면서 성인의 학습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성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카텔의 결정적 지능, 결정체적 지능. 스탠버그는 삼위일체 지능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 지능이 합쳐진 것이 성공지능까지 주장하는 것이 스탠버그였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스탠버그가 아니고 카텔에 대한 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6월달에 봤던 지방직보다는 좀 약간 난이도가 약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국가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론만 충분히 공부하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학습의 방향은 기출 문제니까 이렇게 뭐 올해 나왔던 요것만 달랑 봐서 여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10년, 15년 동안 쭉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공부를 하면 크게 이제 실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출 문제만 달랑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을 좀 폭넓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를 충분히 공부하면 어려움 없이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